2024년 국가직 7급 대비 행정학 모의고사 제5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통합재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통합재정은 순수 재정 활동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 말은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를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에는 중앙은행 등의 공공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공공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통합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순수 재정 활동만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으로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다.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에서 말하는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한 하나의 회사로 봐서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를 제외한다는 말을 했죠. 그런 점에서 통합재정하고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가 유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 내부 거래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고요. 또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통합재정은 IMF 기준을 기초로 한다. 이 IMF 기준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IMF가 발간한 정부재정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197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되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 수지에 포함이 된 것은 2005년도부터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에서는 사회보장성 기금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연금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기금이라든지 또는 군인연금기금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보장성 기금은 포함이 되고 이에 비해서 금융성 기금,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 같은 것은 제외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통합재정은 순계 개념이고 총지출 규모는 총계 개념이다.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계와 총계니까 당연히 총지출 규모가 통합재정 규모보다 어떻습니까? 항상 크다고 할 수 있죠. 왜냐? 총계니까 순계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지출하고 이 통합재정을 비교할 때 보면 총지출은요. 제가 이 통합재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총지출 규모하고 이 통합재정 규모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총지출은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마이너스 내부거래 마이너스 보전지출 이게 성립이 되고요. 또 경상지출 플러스 자본지출 플러스 융자지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총지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통합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에다가 마이너스 내부거래 마이너스 보전지출에 마이너스 융자 횟수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융자 횟수라는 것은 융자를 했지만 횟수되어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상지출 플러스 자본지출 플러스 순융자가 됩니다. 앞에 총지출 규모는 플러스 융자지출이었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통합재정은 플러스 순융자입니다. 순융자는 어떤 개념이죠? 융자지출 마이너스 융자 횟수. 융자가 횟수되는, 융자를 해줬지만 횟수되는 부분은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순융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재정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통합재정은 신축성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통합재정은 신축성이 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통합재정을 통해서 국가재정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등등을 하니까요. 통합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재정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지 결코 신축성 있는 것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통합재정 규모가 있고요. 통합재정 규모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또 대비되는 게 통합재정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통합재정 수지는 어떤 건가 하면은 순수 수입에서 순수 지출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순수 수입에서 순수 지출을 차감하면은 바로 그게 재정 활동의 건전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는 순수 수입 마이너스 순수 지출을 하면은 통합재정 수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는 세입에서 세입 마이너스 세출이지만 여기서는 세입 마이너스 가로 열고 세출 플러스 순융자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줘야 통합재정의 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재정 수지가 됩니다. 그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통합재정 수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맞는 것은, 자, 기억부터 보시죠. 기억에 보면은 순수 수입 마이너스 순수 지출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수지를 측정하는 거니까 맞고요. 니은에 보면 경상 지출 플러스 자본 지출 플러스 융자 지출, 이거는 수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규모,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총 지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는 맞지 않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니은은 총 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디귿에 보면 세입 플러스 융자 횟수 마이너스 세출 플러스 융자 맞습니다. 디귿도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 보겠습니다. 리얼을 보면 경상 지출 플러스 자본 지출 플러스 순융자, 순융자라는 것이 융자 지출에서 융자 횟수를 뺀 것이다. 이 내용은 바로 통합재정 규모를 가리키는 것이지 통합재정 수지를 측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음 미음에 보면 세입 마이너스 세출에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상수입 플러스 자본수입에서 경상지출 플러스 자본지출 및 순융자. 그래서 종합재정 수지 측정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미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시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문제는 민츠버그의 조직 성장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민츠버그의 모형은 핵심은 이거죠. 조직에는 5가지 기본 부분이 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5부문 중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이 놓이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5가지 기본 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전략 부문, 핵심 운영 부문,
기술 전문가 부문, 중간 라인 부문, 지원 스텝 부문.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각 부문별로 조정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적합한 조직 유형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따로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부문은 조정입니다. 감독에 의한 조정입니다. 그게 바로 조정 메커니즘이죠. 감독에 의한 조정이고, 그 다음에 적합한 구조는 단순 구조가 됩니다. 전략 부문, 감독에 의한 조정, 단순 구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핵심 운영 부문입니다. 핵심 운영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높은 작업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인데요. 조정의 메커니즘은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이걸 우리가 줄여서 기술 표준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기술 표준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작업 기술의 표준화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작업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표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적합한 구조는 전문적 관료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기술 전문가 부문입니다. 이것은 조정 메커니즘이 과업 과정의 표준화입니다. 과업 과정의 표준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업무 표준화라고 합니다. 업무 표준화. 적합한 구조는 기계적 관료제가 되고요. 네 번째가 중간 라인 부문입니다. 이것은 산출물의 표준화입니다. 산출물의 표준화인데, 산출물의 표준화는 무엇일까요? 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제품 품질의 표준화로 조직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품 품질의 표준화, 그것으로 조직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산출물의 표준화라고 하고, 적합한 구조는 사업 부재 구조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지원 스텝 부문입니다. 이것은 상호 조정의 메커니즘이고요. 구조는 에도크라시 구조, 에도크라시 임시 조직,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어떤 게 있고 조정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적합한 구조는 어떻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문제를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네요. 1번의 전략적 정점은 단순 구조 맞습니다. 2번의 핵심 운영 기계적 관료제 아니죠. 기계적이 아니고 전문적 관료제.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의 중간계선 사업부제, 4번의 지원 참모, 계속 다 맞고요.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타당성,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가지 타당도가 있습니다. 타당도라고 해도 되고 타당성이라고 해도 같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기준 타당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요. A의 내용 타당도라는 게 있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에서 영어 담당 교사를 채용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채용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영어 교사를 뽑으면서 시험 문제는 예를 들어 국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건 맞지 않죠. 그죠? 그런 것이 바로 내용 타당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B에 보면 구성 타당도가 있죠.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측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제대로 측정이 되었는가, 어느 정도 제대로 측정이 되었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구성 타당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정보화 사회의 정도, 이런 이제 변수를 다뤄야 될 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정보화 사회의 정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판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되어야 그 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지수를 놓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정보 이용 지수라든지 또는 정보 시설 지수라든지 등등 이렇게 3개 혹은 4개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그러한 지수들로 충분히 만약에 정보와 사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잘 된 것이죠. 구성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성타당도에는 다시 2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길게는 설명치 않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성타당도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렴적 타당성이 있고 또 하나는 차별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수렴적 타당성, 차별적 타당성. 이게 각각 뭘 뜻하는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속성을 측정할 때는 측정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측정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측정 결과는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수렴적 타당성이고요. 차별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속성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야 차별적 타당성입니다. 거기에 맞게 나오면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아니면 낮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험 성적하고 본래 시험에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과 간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게 기준 타당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하고 그 사람이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그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기준 타당도도 다시 2개로 세분되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동시 타당도가 있고 예측 타당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 네. 그럼 그 각각 뭘 의미하는가 하면 동시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험 성적하고 그 사람이 받는 인사 고과 점수 이런 거와의 관계를 말하고요.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합격자의 시험 점수하고 그 사람이 입사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예측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요. 3번에 시험의 타당성 옳게 짝지어진 가보겠습니다. 시험 성적하고 업무 수행 실적 간의 관계, 따라서 이것은 기준 타당도가 되고요. 나에 보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직무의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가. 아까 그랬죠? 고등학교 교사 채용, 영어 담당 교사 채용인데 국어시험 출제하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나는 내용 타당도. 다에 보면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의 부합 정도. 아까 정보와 사회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연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버짓. 이 정기준 예산의 설명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은요, 우선 단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기적이고 상향적입니다. 연기준 예산은 상향적입니다. 그리고 분권적입니다. 그리고 폐쇄체제적인 관점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연기준 예산은 단기적인 사업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상향적이고 분권적입니다. 그리고 폐쇄체제적인 관점.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개방체제적인 관점은 어느 예산이 있죠? 개방체제는 PPBS가 됩니다. 계획예산 제도가 되고요. 연기준 예산의
장단점을 잠깐 보면 장점으로서는 감축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에서 보면 공공부문은 어떤 지속적인 사업이 많죠. 그리고 국민 생활의 연속성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법령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사업의 축소가 어렵다. 어디? 공공부문은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가 좀 힘든데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 결정이 좀 곤란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의존하는 게 뭐냐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이 모호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연기준 예산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근본적인 재평가를 실시한다. 연기준 예산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근본적인 재평가를 실시한다. 답은 틀렸다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 예산에도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부분 1번에 보면 예산 절감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조직 구성원의 참여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연기준 예산은 상향적이다. 그러니까 하부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예산 결정 과정에서 도외시되기 쉬운 실무 계층의 참여 정대시킨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을 현행의 경비 수준을 중심으로 재평가하는 일에 최대의 관심 기울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소홀히 한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우선순위 결정 수월 틀리죠.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하다. 왜? 결정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들어있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보 규모 팽창에 대한 이론인데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 행정학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내용을 이해를 할 필요는 있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전이효과입니다. 사회 혼란기에 공공지출인 민간지출 대체 맞습니다. 전시라든지 이럴 때 무기 개발 많은 비용이 들죠. 그럼 전쟁이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 지속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지출이 민간지출 대체 맞고요. 면에 보면 바그너 법칙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죠. 그러면 공공부문의 크기가 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문에 보면 상대적 크기가 감소한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보면 예산 극대화 가설입니다. 이스카넨이 이야기했죠.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서 예산 극대화 맞습니다. 예열에 보면 파킨슨 법칙. 영국의 해군성을 관찰해 보았더니 군함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군함을 관리하는 사람 수는 오히려 늘어나더라. 자, 그래서 공무원 수가 해야 할 업무하고 관계없이 증가하는 현상 맞고요. 위험의 보몰 효과입니다. 보몰 효과 잘 기억하세요. 정보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이 아니고요. 빨리 증가해서 상승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 틀린 질문이 됩니다. 옳은 것은 3번의 기억, 디귿, 이열. 쉬운 문제지만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하고 도의 보통세하고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 도세의 보통세와 도세는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간단하죠. 두 개인데요.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세인데요. 제가 늘 그랬죠. 치등비례 기억나십니까? 도세의 보통세는 치등비례, 즉 취득세의 치, 등록면허세의 등, 지방소비세의 비, 레저세의 레. 그래서 치등비례, 도세의 보통세는 치등비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목적세는 같아요.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인데 보통세의 경우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속하는 것을 보면 니은, 리을, 비읍이 됩니다. 지방소비세 같고요. 레저세 같고요. 취득세. 따라서 답은 니은, 리을, 비읍 3번이 되겠습니다. 치등 비례, 이걸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7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대비되는 것이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입니다. 이 가치 중립성은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합니다.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민자유치 방식입니다. 틀린 것은 1번부터 보면 BTO, B라고 하는 빌드 건설하고요. T는 트랜스퍼가 됩니다. 이 트랜스퍼라는 건 정부에게 옮겨준다는 거죠. 읽어보면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면 소유권이 정부로 간다.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이번에 BLT, L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가 됩니다. LEASE, 임대를 해준다. 시설 건설 후에 제3자에게 임대 후에 정부의 기부채납 맞고요. BOT 경우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 이게 BO의 O원이 됩니다. OWN.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기관에 기수를 맡고요. 4번에 보면 BOO가 있는데 BOO라는 것은 사업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게 소유권 인정 아니고요.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데 여기에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BTO라는 게 있고 BTL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TO는요.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지만 BTL은 민간은 위험 부담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 BTL은 시설에 대한 그 수요 변동 위험 이런 게 있겠죠. 이것을 정부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정부는 약정한 그 수익률을 포함한 그 임대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출합니다. 따라서 이 방식, 즉 BTL은 민간은 위험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BTO는 민간이 위험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BTO 방식은 사용료를 부과하기 쉬운 시설에 적합하고요. 이 리스크라든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규모가 큰 사업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 기간도 긴 편이다. 여기에 비해서 BTL은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보면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수직적 정문화와 수평적 정문화. 여러 번 제가 출제를 하고
여러분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출제 가능성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4가지 직무로 나눈 거 기억나시죠? 비숙련 직무, 일선 관리 직무,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 직무.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제가 표를 그려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긴 드립니다. 자, 비숙련 직무입니다. 비숙련 직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나눈 정도가 높고요. 업무를 나눈 정도가 높다는 것은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는 거죠. 또 계층수가 많으면, 계층수라는 게 수직적 전문화가 많으면, 그러면 업무를 나눈 정도가 높으면 업무 범위는 좁아지게 되고, 계층수가 많으면 권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업무가 단순한 그런 단순 직무, 비숙련 직무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직적 전문화도 높고 수평적 전문화도 높은 경우는 단순 직무, 비숙련 직무가 된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가 일선 관리 직무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나눈 정도가 낮고 계층수는 많아요. 그러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주민센터의 동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전문가적 직무입니다. 이는 업무를 나눈 정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뇌수술을 담당하는 전문의사,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업무를 나눈 정도가 높고 계층수가 적다. 그 뇌수술 전문 의사한테는 많은 권한을 줘야 되죠. 그죠? 계층수가 적을 수밖에요. 그래서 계층수가 적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업무 범위를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이 경우를 전문가적 직무, 뇌수술 전문의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두 가지 다 낮으면, 즉 수평적 전문화도 낮고 수직적 전문화도 낮으면 아주 넓은 범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권한을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수평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모두 아니죠. 모두 높은 경우는 비숙련 직무, 단순 직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2번 보면 직무 확장입니다. 직무가 늘어나는 거죠. 직무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네, 맞는 질문. 3번 보면 고위 관리 직무는 두 가지 다 낮다 그랬죠? 3번 질문은 옳은 질문. 4번에 보면 직무 풍요화. 직무 풍요화란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뭡니까? 계층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죠? 많지 않은 거죠. 따라서 직무 풍요화를 하게 되면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맞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직적 전문화, 수평적 전문화 관련해서 직무 확장 혹은 직무 확대라고 돼요. 직무 확장과 직무 풍요화 이것도 같이 관련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조직의 배태성. 이것은 제도적 동형화인데 이것과 관련되는 게 신제도주의 중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봅니다. 1번에 보면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해당이 없고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관련되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배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배태성이라고 하는 무엇이냐면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에 의해서 자신의 선호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조직의 배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의 경우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지 않다. 2번에 보면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라는 것은 닮아가는 거다. 맞고요. 3번의 동형화에는 세 가지 강압, 모방, 규범 있다. 맞고요. 4번의 조직이 동형화된다. 닮아가니까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이야기도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래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요. 좀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잘 생각해서 답을 해보시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한 번 더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답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여러분들 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 이것만 보고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되니까 동형화 맞다. 이렇게 판단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이렇게 이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10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문제인데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출제자는 뭐를 알아보고 싶은가 하면 그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 다 있잖아요. 그죠? 다에 보면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여기에서 합목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합법성하고 합목적성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의회 소속형이고 또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 맞습니다. 나에 보면 옴부즈만 제도는 핀란드에서 최초도 아니죠. 스웨덴이니까 틀렸고요. 다에 보면 옴부즈만은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도 다룬다. 맞고요. 라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 국무총리 직속이 됩니다. 그리고 직권 조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요. 틀렸고요. 마에 보면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관료의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포함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행정기관의 불법행위 이게 뭘 가리키는가 하면 다에서 말하는 합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당행위 이게 바로 다에서 말한 합목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옳은 것은 가, 다, 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옴부즈만은 신분 보장은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시민들은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에 이어지는 정부 실패. 정부 실패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사적 목표 설정. 그러면 정부 실패합니다. 두 번째가 X 비율, 비용 채정. 이렇게 되면 정부 실패가 오죠. X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효율성을 낳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경쟁이 없는 데서 그런 게 형성이 되죠. 세 번째가 파생적 외부 효과. 이런 게 있으면 정부 실패고요. 네 번째가 권력의 편제 있으면 정부 실패가 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동원되는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죠. 하나가 민영화, 두 번째가 보조 삭감, 세 번째가 규제 완화.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불러드린 네 가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적 목표 설정이었죠. 사적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관료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적 목표를 자기들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문제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사적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내부 관료들의 문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의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할 그런 거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조직은 규모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민영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X 비율, 즉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조직도 줄이고 권한도 줄여야 됩니다. 권한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줄여요. 세 가지 다. 민영화,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다 줄여야 됩니다. 세 번째 보면 파생적 외부. 그러니까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전세가가 폭등해서 어려움을 겪던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랬죠.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세를 보장해주는 기간을 1년에서 연장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은 기간 늘렸으니까 그 늘린 기간만큼 세입자가 더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그 액수를 올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럼 주인들은 처음부터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게 되고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책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민영화는 관계없고요.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가 권력의 편제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권력의 편제라면 이거는 권력을 가진 조직의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게 민영화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영화하고 규제 완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틀린 부분. 자, 1번 보면 사적 목표 설정에 대한 방안 민영화 맞고요. 2번에 X 비효율성 세 가지 다 해당이 된다면 맞고요. 세 번째 파생적 외부 효과. 이거는 민영화를 빼고 정책에 관련되는 거니까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맞고요. 4번에 권력의 편제. 이것은 보조 삭감하고 규제 아니죠.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조직 규모를 줄여야 되니까 민영화 그리고 규제 완화 이렇게 됩니다. 틀린 부분은 4번이 되겠고요. 잘 정리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번은 티브 가설에 대한 설명인데요. 설명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브 가설에서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길지만 그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민들의 완전한 이동성입니다. 이 완전한 이동성,
발에 의한 투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인데 여기에는 거래 비용이 없어야 되는 거죠. 거래 비용 없이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완전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공공 서비스하고 세금 이 두 개를 묶는 패키지에 대해서 공공 서비스와 세금 이 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다수의 지방정부입니다. 다수의 지방정부 선택이 가능하다. 네 번째가 외부 효과를 배제한다. 그 서비스가 그 지역에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외부 효과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혜택은 그 서비스의 혜택은 그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입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효과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동이 불필요해지는 거죠. 가만히 내가 여기 있더라도 외부 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찾아서 이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배제된다. 다섯 번째가 모든 주민이 생활할 때는 배당소득으로 생활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주지 선정을 할 때 거주지 선정에 고용의 기회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거주지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 패키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리하면 모든 주민은 배당소득으로 생활한다. 가정입니다. 여섯 번째가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지방정부에는 최소한 한 가지의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가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한다. 그래서 최적 규모라고 하는 게 최적의 주민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적 규모보다 만약에 어떤 지방정부가 적은 인구를 갖고 있다면 평균 비용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더 널리 유인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 말. 거꾸로 최적 규모보다 큰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그 주민수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이처럼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규모 수익이 불변하는 규모 수익 불변의 생산 기술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생산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남는 거는 큰 소수의 지방정부만 남게 되죠. 그래서 가정하기를 생산 규모가 커지더라도 비용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가정을 한 번쯤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들어있는 것. 1번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단위당 평균 비용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생산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이연에 보면 지방공공재는 원칙적으로 외부 효과가 있어야 된다. 아니죠. 있으면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본다. 따라서 2번 문제는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3번에 보면 지역 내 동질성은 확보되지만 지역 간 형평성은 제외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티브 모형의 가정이 성립이 만약에 된다면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 비슷한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살게 되겠죠. 그러면 아주 양호한 재정을 가진 지방정부는 유리하죠. 그러나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방정부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 간 형평성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4번에 분권화된 체제. 그래서 이 티브 모형은 분권화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맞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총액임금비제도의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인사의 자율성 강화 맞습니다. 이 총액인건비 제도는 인건비 예산 총액이 있으면 그 총액의 한도 안에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기구 설치 등등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민주적 통제 강화는 해당이 되지 않고 3번에 인적 자원 관리가 분권화되고요. 맞고요. 4번에 성과와 책임의 조화인데 이것은 이 총액임금비 제도는 신공공관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신공공관리적인, 신공공관리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면 이 기구하고 정원을 조정할 때 재정당국의 중앙통제가 그대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구와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총액임금비 제도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는데요. 그 보수 규정에 의하면 이 항목은 따로 또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제상 정원표에 고위공무원단 또는 국장급 이상의 그 직위의 정원은 계급별 종류별로 각각 규정이 되니까요. 부처의 자율성은 없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위공무원단하고 국장급 이상 직위의 정원은 계급별 종류별로 각각 규정이 되니까요. 부처 자율성이 없다. 이 내용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대표 관료제의 한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위반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만약에 출신 집단별로 자기 편만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위반하게 된다. 옳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나에 보면 내부 통제의 강화가 되는데 이것은 대표 관료제의 한계가 아니죠. 오히려 대표 관료제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료제가 있으면 그 관료제에 대해서 외부 통제가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많죠. 외부에서 통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통제만으로는 관료제라는 게 상당히 비대해져 있잖아요. 비대해진 관료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료제에 대한 외부 통제의 약화되는 것을 보완해주는,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 관료제다. 따라서 이것은 내부 통제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 관료제의 한계가 아닌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에 보면 능동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동적 대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비례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비례적으로 구성된 관료가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가리켜 능동적 대표인데 그런 것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라에 보면 제4회화에 대한 고려한 이유.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흑인 경찰을 들 수가 있죠. 흑인들을 경찰로 채용하고 보니 이 흑인 경찰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출신인 흑인들에 대한 더 백인 경찰보다 더 심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바로 제4외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맞는 내용이고요. 마에 보면 수평적 형평성 침해 맞습니다.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한다는 것이죠.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대표 관료제가 되니까 맞고요. 마에 보면 구성론적 대표성 확보. 이것은 사회의 구성 비율하고 정부 관료제 구성 비율을 일치시키는 건데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한계가 옳은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마가 해당이 되니까 답은 가, 다, 라, 마, 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희소성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희소성의 종류는 4가지가 있었죠. 또 제가 전에 수업에서 완만급총이라고 했습니다. 완이라고 하는 것은 완화된 희소성, 그러니까 만은 만성적 희소성, 급은 급성 희소성, 마지막 총은 총체적 희소성. 그래서 완만급총이라고 했고요. 예산의 유형을 보면 계속사업, 그 다음에 계속사업의 정가분, 신규사업.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표를 가지고 제가 제시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완만급총에서 완이 가장 자금 여유가 좋고요. 끝으로 갈수록 즉 총체적 희소성이 가장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자금 여유가 좋은 완화된 희소성에서는 3가지 다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죠. 계속사업 동그라미, 계속사업의 정가분 동그라미, 신규사업 동그라미. 그래서 이 완화된 희소성은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단연도 예산에 적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PPBS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만성적 희소성인데요.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완화된 희소성보다는 좀 자금이 여유가 좋지 않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가 아니고 앞에 2개는 동그라미, 신규 사업은 X표가 됩니다. 즉 신규 사업을 할 자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때는 계속 사업의 어떤 관리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영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 희소성은 계속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죄송합니다. 계속 사업의 정가분이나 신규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 희소성은 이것은 거칠의 예산입니다. 장부상의 균형을 취하려고 하는 거칠의 예산 혹은 회피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사업마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하나도 없고 다 3가지 다 X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급성 희소성은 정부의 계속 사업의 점정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완만급에서 계속 사업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계속 사업만 되고 계속 사업의 정가분은 감당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지문에 보면 계속 사업의 점정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완화된 희소성 이것은 새로운 사업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금 여유가 가장 좋으니까요. 맞고요. 3번에 보면 만성적 희소성에서 예산은 주로 관리의 개선보다는 지출 통제 아니죠. 만성적은 신규 사업을 할 자금이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계속 사업의 관리를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문에 보면 관리의 개선보다는 됐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의 희소성은 양면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 가지 규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공지출관리상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규범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첫째, 총량적 재정 규율이 있습니다. 총량적인 재정 규율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배분적 효율성, 세 번째가 운영상 효율성,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한 총량적인 재정 규율은 재정 총액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입니다. 따라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예산 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제가 총량적 그것은 거시적이라 했잖아요. 이 두 번째 이야기한 배분적 효율성은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대비가 되는 거예요. 미시적 관점에서 각 재정 부문 간의 어떤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지출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미시적 관점에서 각 재정 부문 간의 재원 배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 지출을 총체적으로 효율성 도모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배분적 효율성이고요. 그러면 배분적 효율성을 만약에 실현한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입니다. 총량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말은 이퀄 예산 지출의 편익이 큰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운영상 효율인데요. 운영상 효율은 투입 산출을 따집니다. 앞에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한 배분적 효율성이 만약에 부문 간의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간에다 동그라미 치시죠. 부문 간의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이 운영상 효율성은 부문 내 효율성, 내 동그라미 치시고 부문 내 효율성입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배분적 효율성은 부문 간, 운영상 효율성은 부분 내 효율성이다. 그래서 이 운영상 효율성은 투입 산출 관계에서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17번에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총량적 재정 규율, 첫 번째 이야기한 거죠. 총액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맞고요. 2번에 보면 배분적 효율성은 부문 간의 효율성이고 예산 지출의 편익이 큰 분야에 집중한다 맞고요. 3번에 보면 배분적 효율성은 부문 내 아니죠. 배분적 효율성은 부문 간, 운영상 효율성이 부문 내 효율에서의 능률성 추구.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 산출 비율을 높여 맞고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정부 재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부터 보면 일반 회계 예산의 세입은 조세 수입 재원 맞고요. 2번에 보면 실질적인 정부의 총예산 규모 파악하는 데는 승계기준보다 총계기준이 더 유용하다. 아닙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인 총예산 규모 이걸 파악하려고 하면 내부 거래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내부 거래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승계 기준이 더 유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틀린데요. 다시 추가해서 이야기하면 기금별 또는 회계별 각각의 규모를 파악할 때는 예산 총계 기준이 더 유용합니다만 실질적인 정부의 총예산 규모를 파악할 때는 내부 거래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승계 기준이 더 유용하게 됩니다.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지문의 내용은 입법 예고 전에 계획서 제출, 요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14조에 있으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4번에 보면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규모는 이 순계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내부거래와 보정거래는 제외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비용편익 분석입니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효과성 측정 방법은 3가지가 있었죠. 같이 해보시죠. 자, 첫째 뭐였습니까? MPV입니다. MPV. 두 번째는 뭐죠? BC 레이시오입니다. 세 번째가 IRR입니다. 요 3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3가지가 각각 어떤 걸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0보다 클 때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1보다 클 때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내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으냐 낮을수록 좋으냐 그리고 할인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문장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또 계산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면 할인되는 금액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2번에 보면 비용 편익비가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맞습니다. 비용 편익비가 뭐예요? 비용의 순현재가치 합계분의 편익의 순현재가치 합계입니다. 따라서 1보다 크다는 것은 비용의 순현재가치 합계보다 편익의 순현재가치 합계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편익비를 BC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B는 benefit, 다음에 C는 cost, BC 레이시오가 됩니다. 1입니다. 1보다 큰, 0보다 이렇게 안 됩니다. 1보다 큰 사업. 다음 3번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1로 만드는 할인율 아닙니다. 0으로 만드는, 왜 그럴까요?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MPV, 즉, 그래서 이것은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순현재가치 합계거든요. 그게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니까 0보다 커야 편익이 비용보다 더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순현재가치라고 하는데요. 내부 수익률은 M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내부 수익률이 낮을수록 좋은 대안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기대 수익률과 유사하니까 높을수록 좋은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좋은 대안이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1번 보시면 최종 모형에 따르면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에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 정책 결정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위 정책 결정이란 뭘까요? 그것은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즉,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상위 정책 결정이고 여기에는 혁신 전략이 취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는 질문이고요. 이번에 보면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 일관성이 강하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만족 모형은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 돼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병렬적이 아닌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합니다.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병렬적 탐색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에 보면 앨리슨 모형 중에 조직 모형 세 가지 타입이 있었죠. 그죠? 합리 모형, 조직 모형, 정치 모형. 그 중에서 조직 모형에 의하면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은 배치전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치전환은 잘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전직이라든지 전보라든지 파견 등등입니다. 동일한 계급 내에서 수평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배치전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배치전환을 하게 되면 인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주 이루어지죠.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의 어떤 전문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4번에 보시면 행정의 전문성이 정진한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의 답은 4번이고 1, 2,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1번은 근무성적 평가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집중화 경영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 맞고요. 이번에 관대화 경향입니다. 점수를 잘 주는 것이죠. 맞고요. 3번에 총계적 오류입니다.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 이것은 총계적 오류가 아니고요. 규칙적 오류라고 합니다. 규칙적 오류.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고요. 총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평정자의 평가 기준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대화 혹은 엄격화 이런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총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3번 지문의 내용은 이것은 규칙적 오류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의 시간적 오류입니다. 초기의 업적,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받는 첫머리 효과도 있고요. 또 최근 실적, 중심,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은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죠. 징계 종류가 첫째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한다든지 두 번째로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한다든지 세 번째가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는데요. 이 제명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자, 1번에 보면 25일간 출석 정지 맞죠? 30일 이내니까 해당이 되고요. 이번에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징계 맞고요. 3번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제명, 이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제명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죠. 4번의 경고를 맞습니다.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지방교부세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부터 보면 부동산 교부세나 소방안전 교부세는 명칭만 교부세이고 지방재정의 형평화라고 하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일 이것은 지방교부세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의 문제다.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의 대부분의 지방교부세가 경상경비 맞고요. 4번의 지방재정 부족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잘 재정을 운영할 유인이 감소가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거니까 해당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5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가 구현이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것. 자, 가부터 보시면 국민 참여 정진, 민주주의 발전 맞고요. 나에 보면
행정의 생산성도 늘어나게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다에 보면 인간화가 촉진된다 했는데 전자정부를 통해서 비인간화가 더 초래될 가능성이 있죠.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라에 보면 행정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공급 맞고요. 마에 보면 인권의 보호 강반대에 잘못하면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해서 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 기대할 수 있는 것만 보면 가, 나, 라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면 17번 문제는 조금 어렵다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잘 보완을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